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에어비앤비의 청소부입니다. 출판사는 은행나무고요. 박생강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전체 책의 내용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 주인공과 그 숙소의 청소부 운이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부분은요, 연속으로 이어지는 야근에 지칠 대로 지친 주인공이 휴식을 위해 전에 머물렀던 숙소를 재방문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며칠 후 나는 그 망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둘이 아닌 혼자였다. 물론 악성 후기를 남기려는 공격 의지가 풀풀 넘쳐 이 집을 예약한 것만은 아니었다. 피곤해서 어디든 들어가 처박히고 싶은 날이었다. 직장인들에게는 그런 날이 있었다. 집과 회사가 아닌 어딘가에 하룻밤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가방처럼 처박히고 싶은 순간이. 그날은 며칠이나 이어지는 긴 야근의 최고점에 다다른 수요일이었다. 나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퇴근했다. 머리카락이 땀과 피지에 절어 두피에 척 들러붙고 머릿속이 90년대 컴퓨터 모니터처럼 무거운 날이었다. 공덕에 있는 회사에서 일산에 있는 집까지 지하철 막차를 타고 갈 기분이 아니었다.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간다고 한들 40평 아파트에서 나를 반겨줄 가족은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까지 세 식구나 있는데.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묵었던 에어비앤비를 보니 마침 비어 있었다. 하루만이 아니라 주말 빼고 다음 주까지 평일은 다 비어 있었다. 망하지 않는 게 용하다. 더구나 내 악성 후기 한 번에 평점 별 하나면 그 집은 처참히 몰락할 터였다. 나는 공덕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내렸다. 평일이지만 몇몇 외국인들이 펍 앞에서 오, 와 감탄사를 내뱉으며 수다를 떠는 홍석천 거리를 가로질러 언덕으로 향했다. 언덕을 오르기 전 가게 앞에 찌그러진 맥주캔이나 아이스크림 포장지 쓰레기가 무진장 쌓여있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캔맥주 2개와 생수 1병을 샀다. 나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왼손에 든 채 언덕 위로 올라갔다. 이태원의 밤거리는 점점 조용해졌다. 오른쪽으로 꺾으니 한없이 조용한 거리가 나왔다. 언뜻 보기에 레스토랑을 하기도 그냥 내버려 두기도 애매한 지역이었다. 원주민들이 떠난 그 자리는 결국 다세대 주택을 개조하거나 새로 건물을 올린 게스트하우스들 차지였다. 내가 머물렀던 에어비앤비가 있는 건물은 게스트하우스와 자그마한 부티크 호텔 사이에 있는 폭이 좁고 길쭉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다. 3층이 아니라 4층이었다. 주인이 불법 건축했다는 옥탑방까지 포함한다면. 집주인은 옥탑에 살면서 1층을 일본식 선술집으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었다. 선술집 옆 벽면에는 동그란 눈에 귀여운 모습의 개와 고양이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건물 뒤쪽에 자그마하게 있는 나무 쪽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도 여전히 개 오줌 냄새가 났다. 벽화 속 리트리버는 귀엽지만 진짜 그놈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오줌이나 지리는 녀석이었다. 이번엔 확실한 후기를 남겨주겠어. 하지만 그 작은 집에 들어선 나는 이상하게 나른해졌다. 피로가 단번에 훅 밀려온 것은 아니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다행히 온수는 잘 나오고 수압도 좋았다. 서재 의자에 앉아있으니 피로의 껍질이 벗겨지고 사람이 뭉글뭉글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벽걸이 CD 플레이어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앨범을 넣고 물끄러미 앉았다.
그리고 캔맥주를 마시며 창문 밖으로 이태원의 야경을 보자니 대도시의 하수구에 숨은 시골쥐처럼 뭔가 센티멘털해졌다. 악랄한 후기를 남기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불타는 대신 희한하게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조금은 미지근해진 맥주가 천천히 내게 스며들었다. 혼자 있는 밤이라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사실 일산의 40평대 아파트에서도 나는 늘 혼자였기 때문이었다. 4인 가족에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주는 장점이 분명 있었다. 서로 소 닭 보듯 하는 가족끼리 마음만 먹으면 방에 틀어박혀 숨기 수월했다. 하지만 아무리 외면해도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마주치는 순간이 존재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명예퇴직 이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를 버거워하는 인간. 그것이 나의 아버지였다. 그는 그 무기력을 잔소리로 해소했다. 문제는 나나 여동생이나 잔소리를 들을 만큼 엉망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여동생은 외국계 로펌의 비서로 이직해 커리어 경력의 최고점을 찍었다. 나도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며 성공한 개떡 같은 삶을 사는 중이었다. 물론 우리 남매 모두 따뜻한 성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흥청망청 삶에 온몸을 맡기는 라이프 스타일 또한 아니었다. 당연히 아버지의 잔소리가 고깝고도 피곤했다. 우린 알고 보면 당신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이었다. 이름 있는 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사회 지도층은 아니었던 아버지가 딱히 갈 곳은 없었다. 아버지는 그 나이 또래에 비해 유창하게 영어와 불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갑의 꼬장꼬장한 사내에게 외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다고 어머니처럼 교회에 다니며 종교 생활에 열중하지도 못했다. 아니,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교회에 헌금을 내느니 차라리 은행에 적금을 들자는 주의였다. 종교에 관한 관점은 나나 아버지나 비슷했다. 나는 종교란 히말라야나 시베리아, 사하라 같은 극한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삶을 버티기 위한 강장제 같은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내 직장이 아무리 야근을 반복한들 그곳이 극지방은 아니었다. 최소한 냉방과 난방은 만족스러운 공간이었다. 물론 당연히 나는 회장과 회장의 장남인 사장을 신처럼 떠받들기를 바라는 회사의 은밀한 압박을 혐오했다. 단 혐오의 대상이 월급을 내리니 별 수 없었다. 불온함을 티내지 않고 넙죽 엎드리는 수밖에. 나와 여동생은 똑같이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었으나 우리 역시 돈독한 사이는 아니었다. 여동생 설이도 나를 안 좋아했다. 이해는 갔다. 우리 둘 다 듬직한 오빠나 애교 있는 여동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나와 말을 섞을 때마다 빈정거렸다. 최근에 그녀에게 들은 말은 이랬다. 난 어렸을 때 오빠가 게이가 아닐까 의심했어. 딱히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황당해하는 사이 설이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걸 잘 알지. 오빠는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을 나무 토막처럼 여기거나 경멸하는 타입이지. 일종의 사회적으로 잘 조련된 소시오패스 같은 성격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여동생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사회적으로 잘 조련된 소시오패스. 내가 정말 그런가? 이 방에서 다툰 이후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의도적인 냉전은 아니었다. 언제나 그렇듯 내가 속한 재무부서는 월 초에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들은 일주일 가까이 서로 연락을 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서재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불빛 삼아 낮은 회전 의자에 앉아있자니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내 뒤에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불쑥 발 뒤꿈치를 들고 일어서 내 뒤통수와 어깨를 내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연애는 연애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세상은 연애하는 사람보다 연애하지 않는 사람을 평균에서 벗어난 비관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일쑤였다. 나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연애의 목적이 그렇더라도 내 진심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로맨스적 설정이 깔린 소설을 즐겨 읽는 이유 또한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 나는 소설 속 로맨스에 젖지 않았다. 두 남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에 빠지는가를 머릿속에 수치화해서 생각하는 일들을 즐겼다. 우뇌로는 로맨스의 서사를 지켜보며 좌뇌로는 감정의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그려보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작가들의 계획적인 그래프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그와 그녀는 서로를 발견한다. 그것은 불신일 수도 있고 호감일 수도 있고 혹은 경멸일 수도 있다. 소설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변곡점에 이른다. 그 변곡점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의 감정은 랑데부의 아름다운 선을 그린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성격의 남자가 뒷걸음질치다 오만과 편견 성격의 그녀와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과 현실은 달랐다. 두 사람의 관계가 변곡점에 이르는 순간 나의 연인들은 귀신같이 내 진심을 알아차렸다. 텅 비어있는 마음. 성욕조차 어쩌면 설정일지 모르는 온통 수치화된 연애 감정으로 채워진 한 인간. 어쩌면 그게 나였다. 그런 나에 대한 주변인의 후기는 이러했다. 여동생의 후기. 사회적으로 잘 조련된 소시오패스. 마지막 연인의 후기. 포장지만 번드르르한 쓰레기. 아버지의 후기. 뱃살을 빼지 않고 주말에는 방에서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어머니의 후기. 교회에 다니는 아가씨들이 좋아하기엔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염세주의자. 그런 까닭인지 나의 연애는 시작은 쉬웠지만 늘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번에 사귄 그녀와는 1년을 넘길 뻔했지만 11개월 만에 헤어졌다. 나는 사회적으로 잘 조련된 소시오패스가 아니야. 사회적으로 잘 훈련된 텅 빈 깡통이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나는 남은 맥주를 비우고 손으로 깡통을 찌그러뜨렸다. 그게 내가 나에게 남긴 후기였다. 그리고 나는 그 후기를 누군가 지워주길 바랬다. 휴대폰을 손에 쥔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밤에 이 방에서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 에어비앤비에서의 밤이 아니면 내일은 또 그대로 지나갈 것만 같았다. 그때 삐릭삐릭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내 마음의 센티멘털 유리잔이 와장창 깨졌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서둘러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보았다. 누군가 현관문 잠금장치 버튼을 계속해서 눌렀다. 그러더니 쿵쿵 문을 두드렸다. 뭐야 지금? 나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문 좀 여세요. 술 취한 듯 핀이 나간 목소리였다. 이건 최악의 후기를 남기는 걸 떠나서 아예 환불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누군가 내가 예약한 방을 침범하려 하고 있으니 나는 재빠르게 에어비앤비에 접속해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게스트입니다. 지금 누가 잠금장치 버튼을 막 누르더니 현관문을 쾅쾅 두들기고 난리네요. 내일 아침까지 환불해 주시죠. 나는 그 뒤에 아니면 별 하나 남기겠습니다 라고 적었다가 너무 찌질해 보일까봐 삭제했다. 그리고 앞쪽의 문장만 전송했다. 어차피 내일 악랄한 후기는 남길 생각이었으니까. 잠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멈췄다. 다행히 들어오자마자 이 에어비앤비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이 집의 호스트에게. 빨리 문 좀 열어주생. 좀요. 좀요라니. 주생이라니.
나는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현관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다. 빨리 좀 열어봐요 좀. 그제야 그 목소리를 알 것 같았다. 얼마 전 빈정대듯 내게 말을 걸던 호스트가 지금은 어린애처럼 징징거렸다. 하긴 이제 막 20대 초반처럼 보이니 어린애는 어린애였다. 혹시 문자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할 만큼 화장실이 급한 건가? 저기 진정하시고요. 이유를 알아야죠. 어떻게 함부로 열어줍니까? 아, 게스트님 저 아시잖아요. 아침에 그런 몰골로 만난 것을 안다고 말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나는 우선 현관문을 열었다. 그날 아침 내 꼴이 말이 아니라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으니 호스트를 서재에 앉혀두고 이 에어비앤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아니 비밀번호는 왜 바꾸시는데요? 녀석은 들어오자마자 대뜸 신경질이었다. 그걸 바꾸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 오늘은 어차피 내 집인데 말이죠. 그리고 비밀번호 안 바꿨고요. 안에서 잠금새만 걸어두었습니다. 나는 에어비앤비로 들어왔지만 철저히 하룻밤은 내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호스트는 서둘러 서재로 달려가 열린 창문 밖에 고개를 내빼고 골목을 내다보았다. 와, 다행이다. 호스트는 잠시 후 빙그르르 몸을 돌리더니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색이 창백하기는 했지만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긴 목에서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혹시 물 좀 있어요? 나는 빤히 그를 쳐다보았다. 물론 맥주도 남았고 물도 있다. 하지만 내가 게스트고 녀석이 호스트였다. 가끔 냉장고에 생수나 맥주를 채워주는 호스트도 있다던데 이건 호스트가 아니라 순 날강도잖아. 이건 좀 게스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스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 남은 캔 맥주를 꺼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쫓기고 있어서. 그는 깡통을 손에 든 채 내게 말했다. 누구한테 쫓기는데요? 그는 잠깐 바람 빠지는 풍선 같은 소리를 내더니 고개를 내저었다. 아유,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게스트하고 호스트끼리. 나는 아이폰 카메라로 그의 손과 손에 쥔 캔맥주를 찍었다. 맘만 먹으면 이 집 망하게 할 수 있죠, 호스트님. 호스트가 게스트 맥주를 까서 홀랑 먹는데. 내 말을 듣고 녀석은 긴 팔을 들어 머리를 긁적였다. 아, 맘대로 해요. 어차피 여기 제 집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호스트도 아니고요. 그냥 청소 도우미, 그냥 빈방 청소부 같은 거죠. 역시 아직 머리가 덜 여물었다.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속아 넘어갈 것도 아니었다. 이봐요. 그쪽 닉네임이 이 집 에어비앤비 사이트 호스트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럼 바지 호스트 정도로 해도요. 진짜 사장님은 어쨌든 따로 있어요. 아유, 다 사정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장한테 쫓기고 있다, 이런 겁니까? 나는 손을 흔들어대며 따지듯이 물었다. 게스트님, 그거 권총 아니잖아요. 무슨 아이폰을 권총처럼 저한테 겨누세요? 나는 좀 머쓱해지긴 했다. 그러니까 좀 진정하세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아이폰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저희 사장님이 좀 특별한 분이세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물론 좀 궁금했다. 내 악성 후기, 이 이태원 에어비앤비에 대한 악성 후기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리얼 호스트에 대한 정보가 좀 들어가도 괜찮을 테니. 제가 맥주 마시는 대신 진짜 이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한테나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요? 쪽팔려서요. 여기 진짜 호스트가 쪽팔린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사장님은 좋은 분이죠.
지금 여기서 에어비앤비 청소나 하고 있는 제 신세가 쪽팔릴 뿐. 그러면서 그는 태연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땄다. 그러고서 꼴깍꼴깍 단숨에 마셨다. 죄송해요. 목이 너무 타서요. 나는 그 뻔뻔한 녀석에게 이상하게 화를 낼 수 없었다. 목마른 자를 우물까지 끌고 갈 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어린 놈이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데 그것마저 막을 노랑이는 또 아니었다 내가.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식탁 테이블을 손으로 쓸었다.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쓰는 식탁은 아니었다. 오히려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 본 것 같은 분위기의 탁자였다. 혹시 사장님이 예전에 카페 하다 망하셨나? 나는 손으로 슥 테이블을 쓸었다. 그거 원래 카페베네에서 쓰던 탁자였어요. 지금은 거의 망한 카페베네. 맞다. 동시에 한국형 문어발식 확장의 최후를 보여주는 브랜드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거 제가 구해온 거예요. 신당동에서. 신당동? 거기 낡은 중고 가구 파는 시장이 있어요. 뭐 잘만 고르면 80만원짜리 8만원에 팍 후려친다니까요? 뭐 청소만 하는 건 아니네. 청소가 아니라 이 방 거의 다 제가 꾸몄어요. 가격 싼 중고시장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장님이 밤일만 오래 하셨던 엉림이라 낮에 돌아가는 세상이 뭔지 몰라요. 엉림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한테 형님도 아니고 누님도 아니고 엉림 같은 존재죠. 하지만 언제나 그분 앞에서는 존귀한 누님처럼 대해드리죠. 엉림이란 호칭으로 녀석이 부른 인물이 바로 이 집의 진짜 호스트였다. 그녀의 본 직업은 이태원의 트랜스젠더 바에서 오래 일한 중후한 트랜스젠더였다. 그리고 이 집을 드나드는 바지 호스트, 알고 보면 빈방 청소부인 그의 이름은 운이었다.